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올여름 유례 없는 폭염부터 배춧값 폭등까지 기후 위기 문제는 이제 내 지갑에 영향을 미치는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로 다가왔는데요. 최근에 바닷물 온도가 올라서 동해안의 오징어가 씨가 마르고 근해업 선주들이 고사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기후 위기로 우리가 치러야 할 경제적 비용은 얼마나 되고 급변하는 기후 재앙을 막을 방법은 없는지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미국 다우와 S&P 500이 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올 들어 최장기간 랠리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 미국 주요 기업들이 실적을 내놓는 실적 빅 위크를 맞아 또다시 좋은 흐름을 주도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국내 증시에도 어떤 영향을 줄지 주간 증시 전망 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이요. 네. 네, 그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할 것을 네. 정부에 제안했다고요? 네, 오늘 그 제19대 대한노인회 회장 취임식이 있었는데요. 네. 취임식에서 한 말입니다. 참고로 이중근 회장은 부영그룹 회장이기도 하죠. 오늘 회장에 취임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는 좀 입에 익숙지가 않아가지고요. 네. 참고로 이부영 회장은 또 17대 대한노인회 회장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 회장 오늘 취임식에서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을 연간 1년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서요. 75세로 높이자. 그래서 노인 숫자를 줄여나가서 2050년에도 노인이 한 1200만 명 정도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는 이제 정년 연장도 필요하고 임금 피크제를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즉 정년 연장 첫 해에는 정년 피크 임금의 40%를 받고 10년 후인 75세가 되면 20% 정도를 받도록 해서 생산 잔류 기간을 10년 연장하는 이런 방안을 제안을 했고요. 65세에서 75세 사이 그러니까 10년 동안 정말 노인이 되기 위한 전 준비 단계로서 사회적 완충 역할을 하자 이런 계획을 내놨습니다. 네. 이 회장은 또 그 노인이 살던 집에서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재가 임종 제도를 추진하는 방안 또 네. 출생과 노인 복지를 담당하는 인구부 신설을 위해서 정부와 협력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한편 또 이중근 회장은 직원들에게 출산할 때 현금 1억 원을 주는 파격적인 출산 장려책을 시행한 것으로도 화제가 된 바 있죠. 네. 근데 이제 노인 연령을 높이는 거는 그 정년 연장과 직결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네. 일단 기업들이 어떻게 정년 연장에 긍정적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금 60세에서 정년 65세로 뭐 늘리자 이런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 취업부터 사람이니 기업 461곳을 대상으로 정년 연장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체 응답 기업의 79.8% 그러니까 10곳 중 8곳은 정년 연장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매우 높은 찬성 비중이죠. 긍정적인 이유로는 숙련 근로자의 노하우 활용이 가능해서 이렇게 응답한 기업이 57.9% 네.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제조업의 경우에는 이런 숙련 근로자들이 여전히 일을 할 수 있음에도 정년이 다 차서 회사를 떠난다는 게 기업 입장에서도 상당히 큰 손해다 이런 지적이 많았거든요. 네. 다음으로는 또 고령자들의 생활 안정성이 커져서가 39.7%, 또 생산 인구 감소에 대비할 수 있어서라고 응답한 기업은 34.2% 등의 순이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정령은 몇 세인지 이걸 또 묻는 질문에는 평균 65.7세 네. 이렇게 답했습니다. 65세가 적당하다는 응답이 57.9% 절반을 넘었고요. 또 70세 이상이라고 응답한 기업도 13%나 됐습니다. 상당히 많았죠.
다음으로는 63세가 7.6%, 69세 6.3%, 68세 4.3% 등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반면에 또 정년 연장이 부정적이라고 답한 기업들도 있었는데 그 이유로는 청년이나 신규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이렇게 답한 기업이 44.1%로 가장 많았고요. 이 밖에 고령자 인사 적체로 기업 문화에 악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고 응답한 기업 41.9%, 기업 분위기가 보수화돼서라고 응답한 기업 35.5% 등으로 되게 순이었습니다. 네. 한편 이 5060 세대 즉 중장년층 영시니어라고도 하는데 이런 중장년층의 직원 채용을 생각 중인 기업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이 구인난을 겪지 않는 기업보다 이런 영시니어에 대한 채용 의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구인난을 타개하는 대책으로 이런 영시니어의 인력을 활용한다라는 구상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되겠죠. 네. 자, 그리고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그런데 우리 기업들이 미 그러니까 대선 결과가 나온 이후에 이제 네. 관세 정책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 그렇습니다. 가장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미 대선 관련 정책 이슈와 우리 기업의 과제 조사를 진행한 결과인데요. 우리 기업들은 보통 이제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와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이제 맞붙었을 때 어떤 공약에 가장 관심이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물어보는 건데 1위가 관세 공약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관세를 높여서 무역 장벽을 세우는 이런 정책은 보통은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으로만 인식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당 후보인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도 관세 정책을 현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다만 좀 차이가 있는 거죠. 해리스의 공약 중에 가장 주목되는 공약 2개를 꼽아달라는 질문이었는데 우리 기업들은 이제 전략적 표적 관세를 추진하는 방안, 또 하나 동맹국 중심의 다자간 통상 확대 이 2가지를 꼽았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네. 이 전략적 표적 관세라는 부분을 이제 짚어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거죠. 중국산 철강 제품, 중국산 알루미늄 제품과 같은 이런 전략적 표적이 되는 제품들의 관세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이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트럼프 후보의 공약에서 우리 기업들은 이 보편 상호적 관세 확대 이 정책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 기반의 양자 협상 강화 이 2가지 공약을 꼽았습니다. 네. 앞서 트럼프 후보는 모든 수입품에 현재 평균 3%대인 미국의 보편적 관세를 최대 20%까지 상향하겠다라는 공약. 여기에 더해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60% 관세를 또 하나 최근에 나온 거죠.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중국 자동차에 대해서는 최대 1000%까지 관세를 물리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선 이후의 글로벌 경제와 국제 통상 환경에 대해서도 좀 우려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기업들 중 64.7%가 미 대선 후에 무역 환경에 대해서 관세 장벽 같은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이다 이런 응답을 했거든요. 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중동 분쟁 푸켓 같은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고조될 것이라고 보는 기업들이 58%. 네, 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걱정하는 기업들이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또 하나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에 대해서는 원달러 환율 영향이 미쳐서 수출 경쟁력이 악화될 것이라고 본 기업이 60.3%에 달했고요. 미 대선 결과에 따라서 회사의 투자 전략이나 경영 방침이 변화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부 개편이 가능하다라고 응답한 기업이 36.3%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자, 그 고려 아연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봤던 법원의 2차 가처분 결정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 나왔고요. 영풍과 MPK 측이 이제 고려아연 최은범 회장 측을 상대로 낸 자사주 공개 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입니다.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다만 이제 고려아연이 취득한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고 다 매입한 후에 소각할 방침이죠. 이에 따라서 실제 자사주 공개 매수를 통해서 최 회장 측이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지분은 이제 우호 세력이라고 알려져 있는 또 다른 이제 그 P가 되겠죠. 사모펀드, 베인 캐피털을 통해 얻는 우호 지분 최대 2.5%가 되겠고요. 그럼에도 지금 법원의 가처분 기각이 이번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인 이유는 당초 최 회장 측이 자사주 공개 매수에 나선 이유가
영풍과 MBK 연합의 고려아연 지분 매입을 저지하기 위한 그런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고려아연 주가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얼마까지예요? 네, 오늘 6.43% 급등을 했습니다. 5만 3천 원이 올라서 네. 87만 7천 원 종가를 기록을 했네요. 어느덧 고려아연이 최종 제시한 공개 매수 가격 89만 원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네. 고려아연 주가가 오늘 딱 롤러코스터를 탄 게 장 초반에는 7%대 급락세 보였다가 네. 낙폭을 인해 줄여서 1%대 약세를 보였다가 네. 법원의 가처분 기각 소식이 전해지면서 바로 강세로 전환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네. 또 고려아연 최은범 회장 측의 공개 매수가 종료되는 영풍정밀도 이제 법원 결정 직후에 급등세로 전환이 되면서 오늘 9.71% 2,200원이 올라서 24,8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이제 가처분이 기각되면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정말 그 최종 공개 매수가 종료될 때까지 가봐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습니다. 일단 네. 오늘 법원 결정 직후에 고려아연 최은범 회장 측은 이제 우호 지분인 베인캐피탈과 함께 23일까지거든요. 공개 매수가 공개 매수를 계획대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모레까지네요. 네, 네. 모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사실 이제 지분 매입이 1차적으로 끝나고 나서라도 장기전으로 또 접어들 전망입니다. 네. 일단은 영풍 MBK 연합이 공개 매수를 하면서 고려아연 지분 5.34%를 추가로 확보를 했죠. 그러면서 지분율을 38.47%까지 높였어요. 그래서 지금 고려아연과 최은범 회장 측 지분보다 4.48%포인트가 더 많습니다. 근데 이제 최 회장 측이 이번에 공개 매수를 마치면 이제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36.49%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 2%포인트 안쪽으로 좁혀지게 되거든요. 물론 MBK 영풍 측이 지분은 더 높긴 하지만 어느 쪽 하나 지금 과반을 안 됐어요. 확보하지 못한 네. 상황입니다. 그러면 공개 매수가 끝난 후에는 장내 매수 또는 우호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을 통해서 지분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또 하나 영풍 MBK 연합이 조만간 임시주 주총을 소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사회 변경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이제 최 회장 측 이사진이 12명, 영풍 측이 1명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바꾸기 위해서 임시주총을 소집해서 이제 영풍 MBK 쪽 연합 인사 12명 이상을 신규 이사원으로 진입을 시켜서 이사회를 좀 장악하겠다는 구상으로 알려져 있고 네. 여기서 또 중요한 열쇠가 하나 더 있는 건 고려아연 지분 7.8%를 보유한 국민연금. 네. 네. 국민연금이 이제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가 관건이고 장 외에서는 양측이 각자의 경영권 확보에 대한 정당성을 홍보하는 여론전을 지금도 한참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10월 23일 수요일 모레네요. KBS 1라디오 특별기획 우리 경제 나의 전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성기영의 경제쇼에서는 부동산 시장 진단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이광수 광순의 복덕방 대표와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 점검해보고요. 내 집 마련 적기와 또 갈아타기 전략에 대해서 짚어드리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24일 목요일에는 안수남 세무사와 함께하는 세무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저희 성기영의 경제쇼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거나 샵 9730으로 상담 내용 문자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368국에 1002번, 1003번으로 전화 주시면 10월 24일 목요일 세무상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에서 안수남 세무사가 명쾌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연간 성장률 2.4%를 달성할지도 확신할 수 없다고 한은은 평가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소비자들은 좀처럼 지갑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문제는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앞에 놓인 안개를 걷어내고 명확한 해법을 찾기 위한 하루. KBS 1라디오가 준비한 특별 기획. 우리 경제, 나의 전략. 10월 23일 수요일 오전 6시 15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KBS 1라디오 주요 프로그램과 함께 오직 경제만을 논하는 시간.
우리의 현주소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위기 속 나만의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KBS 일라디오 특별 기획 우리 경제 나의 전략. 단 하루에 이 모든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21분입니다. 소비자 3명 중 1명이 지난해보다 김장 규모를 줄일 거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죠. 배추 가격 부담 때문이라는 게 제일 큰 원인이던데요. 오징어도 동해에서 씨가 말랐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인의 밥상이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기후 위기가 우리 생활을 어떻게 바꿔놓고 있는지, 이제 경제 위기가 된 환경 위기에 대해서 오늘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최근 이제 기후 위기가 일상생활과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걸 다들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올여름 더위만 해도 그랬고요. 또 지금 채소값, 뭐 배추값 이런 거 보면은 놀랄 정도거든요. 올해만큼 기후 위기를 체감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평생 그 기후 경제학을 연구해 오셨지 않습니까? 최근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뭐 계세요?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 올 게 왔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네. 뭐 국제적으로는 벌써 한 30년 이상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된다 이런 노력을 각국이 또 최근에는 이제 기업들이 나서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역대 보면 작년 2023년도에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이 제일 많았거든요. 열심히 이야기하고 전지구적으로? 네, 전지구적으로 네. 열심히 얘기하고 했지만 실제로 여전히 뭐 좀 감축 실적이 있는 기업이나 국가도 있지만 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기업이나 국가가 있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탄소 배출이 계속된다면 제가 1989년도 박사 과정 첫 해에 배웠던 네. 그때 지구온난화를 학교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 대학에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요. 네. 그때 벌써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앞으로 탄소 배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기후변화가 장기적인 추세로는 계속 더워질 거다. 중간에 변동성은 있다. 올라갔다 네. 내려갔다 하지만 추세는 올라간다. 이런 걸 이제 배우면서 정말 그런 세상이 오려나 했는데 결국 그런 세상이 왔고요. 네. 그 결과물로 지금 우리가 각종 피해에 노출돼 있는 거죠. 89년도에 그 학문을 연구하실 때는 네, 이제 좀 남들이 볼 땐 뭐 그렇게 위기가 올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제 아니었을까요? 학자들은 예. 당시에 이제 과학계에서는 이런 탄소 배출과 그것이 지구의 탄소 농도의 변화를 줘서 지구 온난화를 가져올 것이다라는 연구를 벌써 89년 이전부터 한 30년 이상 쭉 연구를 네. 해왔기 때문에 네. 이게 점점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네. 근데 이렇게 과학자들은 많은 논쟁도 있었지만 해왔는데 네. 이제 이거를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바꾸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생활 방식을 바꿔야 되고 네. 경제하는 방식을 다 바꾸고 정치인들도 생각을 바꿔야 되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바꿔야 된다고 당위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내가 안 쉬운 실천하는 거예요. 거는 좀 참 다른 어려운 문제라서 일이에요. 이게 네. 참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참 네. 어렵습니다. 일단 근데 이제 당장 지금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거는 먹거리 문제거든요. 보면은 이제 사과값이 엄청 비쌌고 배값도 그랬고요. 이제 얼마 전엔 뭐 배추가 한 포기 2만 원인가요? 네. 까지 잠깐 갔었다가 지금은 한 이제 9,000원 뭐 이렇게 좀 맞아요. 떨어졌다고는 맞아요. 하는데 네. 그래도 여전히 금 배추고 네. 이제 배추값이 비싸다 보니까 또 무값도 오르고 맞아요. 다른 채소값도 지금 오르는 게 이게 근데 다 이게 기후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뭐 국제적으로도 뭐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쭉 해왔습니다만 기후 변화가 미칠 직접적인 산업 가장 단기적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산업은 바로 농업이다. 네. 이제 이게 누구나 예상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네. 땅에서 밖에서 햇빛 발하면서 광합성 해가 자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네. 비가 너무 많이 온다든지 네. 비가 너무 안 온다든지 네. 이 양쪽 다 위험이거든요. 네. 그래서 벌써 이미 꽤 시간이 됐죠. 많은 이제 연구 기관들에서는
농작물 피해가 클 것이다. 심지어는 네. 뭐 IPCC 이런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10년 내에 네. 전 세계 농업 생산성이 50% 급락할 수도 있다.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곤 했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경제학계에서도 이것이 가져올 농산물발 인플레이션, 네. 뭐 클라이밋플레이션, 뭐 Climate inflation, 네. 뭐 푸드 인플레이션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고 네. 수치들도 나와야 돼. 수치들이 뭐 매년 평균 3% 포인트씩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이런 아주 우울한 얘기들도 있어서 네. 그런 것이 국제적인 논의를 해왔는데 한국 땅에서도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도 배추 우리가 그렇게 걱정 안 했잖아요. 사실은. 아니, 뭐 그냥 뭐, 네. 근데 벌써 지난 고랭지 배추부터 생산량이 급감했고 이번 네. 여름에 네. 너무 더우니까 이게 안 되죠. 강원도에서. 고랭지도 소용없는 거예요. 네, 이제 이 가을 배추가 나와야 김장이 되는데 네. 지금도 벌써 9,100원 치고 이게 1년 전보다 네. 40% 오른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것은 네. 그 잘 말씀해 주신 대로 무도 또 대체 관계 아니에요. 네. 배추 비싸면은 무라도 이제 담궈 총각김치라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무김치. 이제 그전에는 무가 이렇게 무거워도 싸서 좀 만만했거든. 무 하나 사면 뭐 이렇게 네. 깍두기도 담그고 뭐도 하고 좀 그랬는데 네. 이젠 그것도 또 비싸니까. 제가- 그리고 안 먹으면 그만이다 할 게 아니라 이걸 이제 식재료로 삼아서 장사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그럼 타격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바로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러셨어요? 얼마 전에 네. 정말 설렁탕 집에 친구들하고 갔거든요. 근데 거기는 배추하고 깍두기가 맛있어야 그러니까 돼요. 그게 있어야 무조건 먹는 네. 김치를 정말 4명이 먹기 너무 작은 양을 주셔서 좀 더 달라고 그랬더니 못 준다고 깍두기 그러더라고요. 국물 넣어서 이렇게 먹어야지 맛있잖아요. 아니 김치를 더 못 그래서 이런 일이 아, 못 어디 있냐 그래. 주신대요? 못 준다. 아. 양해해 달라. 그러면서 김치를 배추를 보여줬는데 3포기가 딱 담겨져 있더라고요. 이걸로 손님 이거를 저희가 5만 원에 샀습니다. 지금. 너무 놀랐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정말 더 달라는 말을 못 하고 얼마나 이게 그렇다고 그 설렁탕 값을 함부로 올릴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지금 우리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네. 그런데 일단 그 어떻습니까? 그 김장용 그 가을 배추 재배 면적의 절반을 차지하는 전남, 뭐 충남, 전북 이런 네. 데는 작황이 뭐 상대적으로 괜찮아서 큰 수급 대란은 없을 것 같다라는 정부 관계자의 말이 있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작년보다 많이 올라 있는 네. 상태니까. 현재 오르고 현재 예측에 따르면 11월 달에 또 여전히 5천 원 한 폭이 넘을 것인데 이런 네. 적은 역대 없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서 네. 어떤 장바구니 물가는 우리 소비자들이 직접 체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뭐 이런 상황이 그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상당한 충격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심리적인 그래요. 충격이 있는 네, 거죠. 네. 네. 근데 사실 그 아까 클라이밋 플레이션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기후 플레이션 문제는 계속 꾸준히 이제 제기돼 왔는데 그리고 작년에도 이제 그 과일 수확이 좋지 않아서 올 봄에 이제 네. 저기 뭐 사과 이런 대란이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고랭지 배추 이렇게 또 폭염으로 이제 생산이 잘 안 되니까 뒤늦게 좀 수입을 한다고 해서 네. 불만인 분들도 많았거든요. 네. 이게 조금 더 일찍 할 수는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사과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작년에 이미 작황이 안 좋아서 생산량이 30% 급락한 것을 네. 정부 당국은 마땅히 알고 있었어야 된다고 봐요. 실제로 그것이 올해 이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작년에 작황이 그렇게 안 좋으면 올해 나왔을 때 공급 물량이 적으니까 네. 특히 이제 설날이나 이때는 또 네. 이런 과일 수요가 늘어나니까 네. 이때 오르는 것은 너무 명확하거든요. 네, 미리 네.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는데 네. 이런 것들을 물론 이제 공급량 자체가 주니까 가격이 오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네. 최소한 어떤 유통망 쪽에 좀 정부가 좀 개입을 한다든지 그래서 네. 이 사재기 한다든지 늦게 네. 내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없도록 노력을 했을 수 있는 이건 단기 정책이죠. 단기 네, 정책. 네. 근데 앞으로 문제는 중장기적으로도 네. 우리나라에서 사과나 배는 지속적으로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왜냐하면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네. 이 적절한 재배지가 줄어드는 거죠. 다 예상이 되고 있고 정부도 이걸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에라도 이제 예.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이런 작황이 달라지는 것 이거 우리 국민들의 제일 과일이 아니에요. 사과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영양소 공급은 그럼 뭘로 바꿀 건지 이런 거 고민해야 됩니다. 네. 배추 같은 경우는 뭐 중국산이 이미 들어왔죠. 그래서 한번 네. 들어온 거죠. 그렇죠. 네. 네. 그것도 조금 좀 빨리 했었으면 네. 어땠을까. 네, 사과는 맞아요. 한번 수입하는 게 굉장히 복잡해서 그렇다고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만 배추 같은 건 어차피 수입할 수 있는 거면은 근데 그 왜 이번에 이렇게 그 비축량이 적었을까요? 그게 뭐
그 감사원에서 무슨 뭐라 그러죠? 정부 비축 사업을 감사하면서 비축 농산물 폐기량을 줄이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다면서요. 네. 네. 예, 이런 게 좀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작황이라는 것은 그 전년도에 특히 배추는 뭐 즉시 출하가 되지만 네. 이제 과일 같은 경우는 전년도의 작황이 그 다음에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최대한 그 충격을 줄이기 위한 그런 정부 당국의 노력이 좀 필요한데 네. 그런 것이 특히 올해는 충분히 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실제로 국민의힘의 한 의원이 네. 이런 지적을 했더라고요. 농식품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작물 이게 앞으로 출하량이 어떻게 될 것인지 네. 수급은 어떻게 될 것인지 네. 새로운 어떤 대체 과일을 육성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대로 수입을 해야 되는 건지에 네. 대한 연구 자체가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이번 있었어요. 국감에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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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얘기가 아닌가 혹시 싶습니다. 계약 재배 이런 거는 대안이 될 수 없는 건가요? 뭐 그런 것도 사실은 할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런데 크게 보면 기후변화 자체가 미치는 작황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따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 좀 길게 보는 정책들이 이제 필수 불가결하다. 실제로 저희가 중국산 수입을 사실 별로 배추는 안 좋아하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그런데도 이제 수입이 불가피하다는데 네. 올해는 중국도 사실은 배추 작황이 좋지 않다고 네, 해요. 네. 심지어는 중국이 방글라데시에서 이 중국이나 우리가 잘 먹는 이러한 이른바 차이니스 캐비지 그리고 네네. 배추죠. 이걸 수입을 할 아, 정도에 그래요? 할 정도였으니까 네. 이 많은 것들이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상식을 좀 벗어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지금 아까 가장 타격을 입는 쪽이 농업이라고 하셨지만 지금 이제 수산업 쪽에도 문제가 네.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네. 오징어 같은 경우에 참 좋아하는 어종인데 이게 정말 금징어가 됐을 정도로 잘 안 잡힌다면서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또 농업하고 또 달라서 네. 농업은 어쨌든 우리가 심고 가꾸는 거니까 네. 거기에 맞춰서 좀 작물을 바꾼다든지 기후에 강한 작물을 새로 개발한다든지 뭐 네. 이런 노력들이 가능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정말 해수 온도가 바뀌고 이러면은 네. 자기들이 몰려다니는 거니까 네. 참 어렵잖아요. 양식 어종도 심지어 뭐 맞습니다. 폐사하는 경우 많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특히 전복 같은 경우에 네. 지금 굉장히 멍게도 그렇고. 굉장히 생산량이 타격을 입고 있어서 네. 이런 것이 아주 온도에 민감한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네. 역시 참 이게 해결책이 쉽지 않은데 이런 어업 자원이 어떻게 앞으로 바뀔 건지에 대한 면밀한 연구와 조사가 필요하고요. 네. 또 조업 구역도 네.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이게 저도 사실 이 어업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좀 그래도 이제 이 어종이 몰려다니는 곳을 잘 찾으면은 이런 조업 구역을 좀 조정해주는 이런 게 필요한데 이게 네. 또 그 아마 여러 가지 민원과 또 관련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조정이 아직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네. 가봤자 안 잡히는 거죠 오징어가. 아, 네. 이런 문제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획량은 급감하는데 네. 조업구역이 수십 년간 이제 바뀌지 않고 네. 있다 보니까 네. 다들 그 어려움을 네. 토로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이렇게 당장 우리 식탁에 오르는 이제 뭐 농산물이라든가 뭐 수산물 이런 가격도 위협을 받지만 그 이제 얼마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기후 위기라는 게 그거를 이제 89년 박사학위 시작하실 때부터 연구하셨다고 하니까 이 시간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예,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이런 일련의 연구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후변화가 국내 농산물 작황 그로 인해서 농산물 가격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 연구도 한국은행이 또 발표를 했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실물 경제에 미친 영향이 어떻게 될지 이런 연구들도 있었는데 국제적으로도 이런 연구는 굉장히 많고요. 네. 단적으로 하나만 심지어 예를 뭐 최근 나온 들어주시면은, 연구는 네. 너무 사실은 충격적인 결과여서 뭐 어떤 2049년까지 매년 네. 전 세계 소득의 20%가 그냥 급감할 거다. 그럼 아. 이거는 뭐 사실은 이제 몇 가지 가정이 이제 들어간 거지만 네. 그 시나리오에 따르면은 심지어 3분의 1까지도 줄을 수 있다. 뭐 이런 연구 결과들도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정말 해야 될 텐데 이제 결국 이런 것이 만약에 현실로 일어난다면 농산물 공급은 급감하죠. 소득 줄죠. 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분쟁입니다. 분쟁. 그러니까요. 네, 먹을 게 없으면 사람들이 싸우는 거거든요. 하긴 다보스 포럼에서 기후 변화로 2050년까지
누적 기준으로 세계 인구 중 1,450만 명이 사망하고 1경 6,818조 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너무 배고픈 상태가 되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수도 있지 그럼요.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게 2050년이 이제 한 25년 남은 거잖아요. 네, 사실은 뭐 이게 전 세계적으로 얘기하면 약간 멀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우리나라만 쳐도 우리나라가 사실은 쌀이 남아돌아서 그렇지 네. 전체적으로 곡물 자급률은 20% 미만의 일본과 더불어 가장 전 세계적으로 낮은 식량 나라예요. 안보가 굉장히 예, 식량 안보가 굉장히 관련 이제 심각한 상황이군요. 문제고 만약에 국제적으로 이렇게 기후변화 때문에 농산물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면 네. 말 그대로 가격이 올라가는데 뭐 우리나라가 좀 그래도 부자니까 비싼 가격 주고 수입한다고 해도 문제는 수출국들이 아예 수출을 금지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40%더 주고 사 먹을 수 이러면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못 사 먹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는 우리 국민들 좋아하는 뭐 삼겹살, 한우 네. 이거 다 사료로 키워야 되잖아요. 네. 사료 수입이 안 되면 이제 식당 가서 삼겹살을 마음대로 못 먹는 세상이 앞으로 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식탁 문화에 굉장한 영향을. 그러니까 이게 먼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고 당장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태어난 아이들이 한 있을 수 있는 25세 일이다. 청년이 될 때쯤 될 때 정말 그 식량 위기가 있을 수 있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까지도 안 갈 수 있다고 이미 벌써 네. 우리가 올해 벌어지는 뭐 과수, 채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전방위적으로 네. 이런 육류에도 영향을 미칠 수 근데 있는 이제 정부 거죠. 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잘 마련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단기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인 그렇습니다. 맵을 네.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교수님? 어떤 제안을 네, 좀 해주시겠어요? 공급 네. 차원에서는 네. 결국은 이제 농업 이 작물 생산하는 방식을 예를 들어 스마트팜 같은 네, 경우 네. 이런 것들이 그래도 기후에 덜 자유롭잖아요. 영향을 아무래도 받을 수 실내에서 있고. 키우는 네, 거니까 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갖고 있는 디지털 기술을 잘 활용하고 뭐 태양광 시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전기를 공급하고 하면서 이런 것들 필요하고요. 그리고 수요 측면에서도 이제 정말 저도 이런 고기에 익숙치 않습니다만 뭐 네. 대체육이나 배양육, 네. 인공육 이런 쪽까지 이제 식물성으로 만드는 이런 제가 일본의 고등학교에 급식 한 사례를 봤는데요. 네. 메뚜기로 만든 고로케를 공급을 하더라고 이미. 예, 그래서 어렸을 이런 때 메뚜기를 먹어보긴 했어요. 저도 뭐 먹어봤습니다만 이런 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곤충. 일이기 때문에 네. 공급과 수요 측면에 네. 많은 변화, 특히 이제 작물도 기후에 강한 작물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개발해서 네. 이제 공급하고 정말 재배하고. 기후 위기가 오면 곤충이라도 제대로 살아남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예, 뭐 그래도 곤충은 우리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래도 많은 뭔가 그 곤충 쪽에서 네. 단백질을 공급해야 되는 세상이 이제 올 수도 있잖아. 이런 게 그냥 SF 소설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좀 네.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당장 기후 위기의 가장 피해는 이제 소득이 아무래도 적은 분들한테 그럼요. 가장 위협적으로 다가올 것 같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의 고민이 좀 필요할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교수님. 예, 이게 우리는 그래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나라인데 이런 나라에서 만약에 먹는 게 안 된다. 또 에너지 공급이 안 돼서 뭐 여름에 너무 덥고 겨울에 너무 춥게 사는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타격이 바로 취약계층, 저소득계층, 어려운 분들에게 특히 또 사회적 약자분들, 신체적 약자분들에게 바로 전가가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말 이게 복지 차원에서 정부가 대책을 미리미리 강구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구 온난화 이게 사실 어느 한 국가, 어느 한 개인만의 탓은 아닐 거 아닙니까? 이게 모든 것이 합해져 가지고 지금 드러난 결과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 모습보다 훨씬 더 나빠지는 것을 막으려면 남이 하겠지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나부터 뭔가 좀 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성찰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떤 네.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기후변화에 다 가해자고 네. 또 모든 사람이 다 피해자예요. 네. 근데 피해 정도가 이제 좀 다르죠. 잘 사는 나라의 고소득층은 좀 피할 여력이 많고 네. 개발도상국의 저소득층은 피할 여력이 별로 없죠. 네. 그러나 어쨌든 누구도 지구상에 살고 있고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 자유롭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국한에서 본다면 이제는 좀
에너지 소비가 많아지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구조상 탄소 배출이 증가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전기요금 같은 경우도 네. 아예 원가에도 미치지 않는 방식으로 전기요금이 책정이 되니까 네. 기업들이나 우리 국민들께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위기가 와도 별로 체감을 못해요. 그냥 늘 싼가 보다. 정부가 늘 공급해 주니까. 근데 이런 우리 인식부터 바꾸고 에너지를 소비하고 전기를 소비한다는 게 굉장히 비싼 대가를 치르는 거구나. 네. 여기에 대한 인식에 좀 큰 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돈으로 내면 되지 이게 아니라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고의 그 전환 또 네. 실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짧은 시간에 이 기후 재앙이 경제 위기 얼마나 몰고 오는가를 얘기하기 참 어려운데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모시고 말씀 네.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한 주간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주요 이슈와 일정 살펴보고 현명한 투자 전략 더 짚어보는 주간 증시 동향 순서입니다. 오늘도 LS증권 리테일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6주 연속 상승인 거죠, 미국 증시가. 네, 맞습니다. 다우도 미국인들 투자하신 분들은 네, 뭐 연일 사상 최고치로서 좀 부럽고요. 아이고 네. 참. 네. 한국과 좀 너무 대비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일단 이제 미국의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좀 상당히 좋아요. 좋고 뭐 지난주에 넷플릭스가 좋은 실적을 내줬고 또 TSMC가 대만 기업이지만 어쨌든 호실적을 내면서 이제 각각 사상 최고가를 좀 경신했고 또 특히 이제 미국 증시의 강한 배경은 미국의 소매 판매가 또 잘 나왔고요. 그러니까 금리는 이제 인하를 할 텐데 네. 경제 지표는 또 좋은 그런 상황이고 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금융주들이 계속해서 좀 좋은 실적을 내고 있어서 좋고 여기에 유가까지 떨어지면서 지금 전쟁 리스크도 좀 이제 최근에 조금 완화가 됐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일단 주식시장 전반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또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될 거라는 이제 베팅이 좀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또. 네. 근데 이게 이제 미국 증시에는 약간 긍정적인 게 법인세를 많이 깎을 거기 때문에 기업들의 이익이 또 이익이 좀 증가할 거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미리 선반영되면서 네. 보통은 선거 전에 항상 좀 미국이 약했는데 올해는 좀 반대로 선거 전에 좀 강세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도 좀 과거랑은 많이 달라진 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반도체 장비사죠 ASML 여기가 이제 부진한 실적을 냈고 또 반면에 이제 TSMC 같은 경우는 호실적에 사상 최고가 경신했는데 반도체 회사들도 이제는 이제 다 똑같지가 않고 양극화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주가도 그런 네. 차원으로 좀 생각해 보면 될까요? 네, 어떻게 그러니까 보십니까?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게 예전에는 그냥 다 같이 가거나 다 같이 빠졌는데 네. 확실히 이제 같은 업종 내에서도 뭘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네. 차별화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SML이 실적이 좀 안 좋은 거는 결국 삼성과 인텔에 대한 비중이 좀 높고 네. 또 이들이 투자를 조금 이제 특히 인텔 같은 경우 투자를 좀 줄이고 있거든요. 또 거기에 중국 비중이 좀 높아요. 높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내년에 대한 좀 걱정 때문에 ASML이 좀 빠졌는데 반대로 TSMC는 사실 지금 엔비디아 칩을 다 만들어주고 있죠. AI 노출도가 굉장히 높은 회사인데 이건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나오는 얘기가 엔비디아 동맹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아, 동맹이라고. 이거, 네. 뭐 팀 엔비디아라는 얘기도 많이 꺼내더라고요. 예. 근데 엔비디아 칩을 TSMC가 다 만들죠. 거기 들어가는 HBM이란 메모리 반도체는 하이닉스가 공급하죠. 네. 근데 여기에 사실상 인텔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또 지금 삼성전자도 못 들어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못 들어가는 업체들은 좀 상당히 좀 고생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차별화가 극심하게 벌어지고 있고 사실 오늘도 삼성전자 빠졌거든요. 근데 하이닉스는 또 올랐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AI, 엔비디아 쪽에 지금 못 들어가면은 상당히 좀 시장에서는 그냥 아예 관심을 안 갖는 그런 좀 형태로 좀 가고 있는데 결국 이거는 하이닉스, 그러니까 삼성전자 스스로 극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엔 엔비디아 쪽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실적 설명회에서
이번에 엔비디아에 아직까지 못 들어갔던 이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네. 좀 명확하게 언급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로 이번 올해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사소통이 또 잘 되면 시장이 또 기대를 가지면서 주가를 올릴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기대가 또 꺾이게 되면 주가는 계속 부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삼성은 좀 그런 좀 숙제가 생겼고 또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HBM 지금 공급을 잘하고 있는데 네. 이걸 계속해서 엔비디아 쪽에 공급을 늘려갈 수 있는 건지 왜냐하면 이제 마이크론이 또 들어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아,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그 공급을 좀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하이닉스 검증을 해야 될 것 같고 참고로 하이닉스는 이번 주에 이제 실적 발표 있으니까 또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ASML 하면은 네덜란드 굴지의 다국적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 반도체 제조용 광학 그 노광 맞습니다. 공정 예. 장치 만드는데 특히 그 울트라 그 뭐죠? 그 극잡에서 네, 노광 맞습니다. 장비로 굉장히 주목받았었는데 이게 좀 쉽지가 않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회사가 만드는 이 장비가 있어야 TSMC도 만들 수가 있는데 예. 주요 고객사인데 근데 삼성전자, 인텔 비중이 좀 높아요. 이 ASML 장비가 아. 중국하고 네. 매출에 이번 실적 발표했는데 매출의 40%가 중국이에요. 아, 그렇군요. 근데 그게 이유가 있던 게 중국 회사들이 지금 미국이 규제할까 봐 미리 좀 장비를 사재기를 해놨어요. ASML로부터 내년에 규제할까 봐. 네. 그래서 이제 내년 매출이 줄 수가 있어요. 중국이 아. 미리 사놨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제 그걸 언급을 하니까 주가가 이제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AI가 문제 있어서 빠진 건 아니고요. ASML의 지금 매출이 많은 부분이 중국과 삼성, 인텔인데 네. 이쪽이 내년에 좀 안 좋지 않을까. 이제 이런 우려 때문에 좀 빠졌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중국의 그 3분기 경제 성장률 발표됐죠. 네. 네, 시장 평가가 어떻습니까? 일단 이번 3분기 경제 성장률 예상보단 잘 나왔습니다. 전분기에 4.7인데 예상은 4.5%인데 이번에 4.6이니까 네. 어느 정도 시장보다는 기대보다는 좀 잘 나왔고 특히 뭐 소매 판매 증가율이라든가 생산 지표가 일단은 이제 어느 정도 좀 기대치엔 좀 부합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인 일단 평가는 수출 증가율이 지금 3분기 연속 회복세 보이고 있고 네. 뭐 재고 부담도 좀 완화되면서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좀 바뀌고 있는데 근데 여전히 좀 이제 평가가 안 좋은 게 9월달 기존 주택 가격 상승률이 여전히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아, 부동산이 여전히 좀 좋지는 않아요. 지금 그렇군요. 계속 빠져요. 아파트가 네. 이 주택 가격이 그거를 좀 어떻게 극복할지가 좀 관건인데 그래도 희망적인 건 3분기 전체 뭐 증가율이 아직 고성장을 한 건 아니지만 9월부터 뭔가 좀 분위기가 바뀌곤 있어요. 왜냐하면 뭐 9월 주택이에요? 주택은 아직은 좀 안 좋긴 하지만 네. 이 9월 월간 기준으로 소비가 아, 2.1에서 3.2로 급격하게 좀 급반등을 했고요. 네. 생산도 4.5에서 5.4로 올라버렸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이제 월간 기준으로 올라가요? 뭐 그 내용까지는 이제 공개를 안 했는데 음. 어쨌든 지금 중국이 좀 부양책을 좀 쓰고 있잖아요. 예, 어느 정도 이제 부양책 효과도 조금씩은 좀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금 10월 말에 전인대가 또 열립니다. 이제 거기서 네. 구체적인 이제 발표가 있을 거예요. 뭐 얼마 돈을 쓰겠다. 근데 시장은 2조 위안 이상은 좀 써야 되는 거 아니냐. 2조 위안이면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180 곱하면 360조 정도 될 것 같은데 요 정도 돈을 이제 만약에 뭐 국채를 발행한다거나 재정 부양을 하면 시장은 만족할 텐데 만약에 그 이하로 또 나오면 약간 실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발표되는 이제 중국의 전인대에서 얼마만큼의 정책 발표가 있는지 네. 지금 왜냐하면 계속해서 연달아서 좋은 정책들은 나오는데 이 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고 이번에 이제 GDP 성장률을 가지고 미국의 골드만삭스는 조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금년 전망치를 4.7에서 4.9로 좀 올렸어요. 그래서 좀 네. 낙관적으로 했는데 BNP 파리바 증권은 좀 너무 부양책 확대 시점이 9월 말로 좀 늦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 확인하려면 한두 달 필요하니까 좀 신중하자. 이런 입장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미국의 이제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이제 주요 투자은행은 조금 그래도 성장률 전망치를 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최근 원전주들의 움직임이 뜨겁다면서요? 예, 지금 사실 오늘도 우리나라도 이제 영향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네. 원전주 좋은데 이게 놀라운 게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까지 다 해가지고 소형 모듈 원자로 이쪽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SMR이라고 많이 불리죠. 네, 네. 근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11차 뭐 전력 수급 계획을 올해 연말에 발표하는데 그게 원래 SMR을 한 기 정도 짓는 거거든요. 목표가 거기에 담기는 게. 근데 어제
대통령실에서 나왔던 이제 뉴스 같은데 뉴스를 보니까 SMR을 3기 한 4기를 짓겠다고 하더라고요. 이 SMR 4기가 대형 원전 1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지어야 대형 원전을 좀 커버할 수 있다. 아마 그래서 더 지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이 소형 모듈 원자로 이게 좀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네.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빅테크들도 좀 계약을 맺으면서 하려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염두에 두실 건 SMR은 아직 상용화된 기술이 아니고 네. 28년 9년 정도까지는 좀 가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기술 개발을 해서 아직은 좀 구체적이지 않지만 전 세계 많은 이제 빅테크 회사들이 원전에 좀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SMR 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국내 증시가 오늘 어떻게 마감이 됐죠? 오늘 네. 코스피는 2604.92포인트에 끝나서 좀 올랐습니다. 네. 11.10포인트 올라서 네. 0.43%에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조금 더 많이 올랐습니다. 759.95포인트. 그래서 6.73포인트 올라서 0.89% 올랐는데 오늘 정말 오랜만에 많지는 않은데 외국인들이 185억 정도 모처럼 좀 순매수를 좀 하면서 네. 외국인 매도가 이제 조금은 좀 진정된 거 아닌가.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계속 팔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일단 매도가 좀 멈춘 상태로 좀 나왔고 다만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조금 팔고 있고요. 네. 오늘은 이제 엔터라든가 게임 업종이 좀 정말 부진했는데 모처럼 좀 강세를 보인 게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는 정말 이렇게 좋은데 한국 증시는 참 지지부진하거든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근데 이유가 사실 이제 다른 나라랑 뭐 공통적인 것도 있긴 하겠지만 한국만의 좀 특징은 일단 가장 두 가지가 좀 제일 큰 것 같아요. 삼성전자 주가 부진한 거. 이거는 뭐 우리나라의 문제죠. 사실 지금 우리 증시에 전자가 좀 살아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이탈이 이어지고 있고 또 한 가지가 금투세 지금 아직 결론이 아직 안 났거든요. 그래서 네. 요 불확실성 이게 폐지냐 유예냐 쪽으로 결론은 날 것 같은데 근데 그걸 명확하게 결론을 빨리 내줘야 개인 투자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세금 문제가 아직 끝난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다른 나라에는 좀 없는 악재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좀 증시에 좀 약간 발목을 잡고 있지 않나. 그리고 미국, 대만, 중국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투자 매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들을 먼저 선택하고 한국을 좀 나중에 선택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겹치면서 증시에 좀 부담이고 마지막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혹시 당선되면 2018년도에 관세 전쟁 해가지고 되게 안 좋았거든요. 한국이. 그거에 대한 또 공포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때랑은 좀 다르긴 한데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증시에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현대차 그룹이 그 GM, 도요타, 구글 등과 뭐 미래 모빌리티 신연합 주도한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사실 뭐 27일 날 정의성 회장과 토요타 회장이 또 만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일단 지금 로봇 관련해 가지고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갖고 있고 인간형 로봇을 실제 만들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도요타 리서치라고 하는데 여기가 거대 행동 모델 이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제 로봇을 뭐 제어하거나 뭐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협업을 해가지고 서로 이제 자동차 생산 라인에 투입할 수 있는 로봇을 좀 만들지 않을까. 한마디로 AI 로봇인데 네.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냐면 테슬라의 그 옵티머스. 네, 네. 그것도 사실 자동차 공장에 넣으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그거에 대항해서 좀 도요타랑 현대차가 좀 손을 좀 잡는 거 아닌가 이런 좀 그림이 그려지는데 일단 27일 날 이번에 행사가 하나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또 양대 또 수장이 만난다고 하니까 네. 구체적인 안이 나오는데 최근에 트렌드는 어쨌든 계속해서 현대차에 좀 이렇게 협력하려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현대차가 할 일들이 좀 더욱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대 언어 모델 LLM이면서 거대 행동 모델 네. LBM이 또 이렇게 이 로봇에 이제 들어가는 네. 그런 거군요. 네. 네. 자, 이번에 그 이번 주 주목해 볼 만한 경제 일정 끝으로 좀 소개해 네, 주신다면요. 오늘 뭐 안 그래도 중국은 좀 금리 인하를 했고요. 그다음에 내일은 GM이 좀 실적 발표하는데 현대차가 인도법인 드디어 상장을 하게 됩니다. 아, 네. 그리고 수요일은 테슬라 실적 발표 있고 목요일은 이제 아마존 또 하이닉스 현대차가 각각 실적 발표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S증권 리테일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였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